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오늘도 공부할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그 당시 그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 아테네에서 소위 말하자면 젊은이들 상대로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가르쳤던 인물들이죠. 그들이 주로 이제 수업의 내용들은 변론술, 그다음에 수사학, 웅변술, 논쟁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 속에서 이런 학문에 밝아야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테네라는 그 도시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을 연마하고 그것에 대해서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 그 당시 그 아테네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문 귀족 자제들이라든가 평민들이라도 그 부유한 집의 부모들이 소피스트 선생들을 찾아서 논쟁술, 변론술, 웅변술, 수사학 같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소피스트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소피스트가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였습니다. 모든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적수들이었지만 특별히 프로타고라스는 대단한 그 당시 유명한 소피스트로서 대표적인 소피스트로서 소크라테스의 사상적 적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로 대변되는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는 폴리스를 무책임한 정치가들의 온상으로 만든다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진리관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이었기 때문에 맞은 맞고 아닌 말고식의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한 컵을 지난 시간에 물 한 컵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슨 좀 차음물을 담았다고 해도 우리 입에 우리가 마신 찹지만 남극이나 북극 사람들이 이 물을 마셨을 때는 차운 게 아니라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과 입장이 다르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나 판별 기준도 상대적이고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상대주의적 진리관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대주의적 진리관은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 속에서 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데는 중요한 소양이죠. 왜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만 가지고 그것 외에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권좌에 앉으면 그게 이제 독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디탁토,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소피스트의 진리관, 맞은 맞고 아닌 말고라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은요,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 질서에 부합되는 진리관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상대주의적 진리관의 문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입장을 세워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맞은 맞고 아닌 말고식으로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굉장히 무책임한 논리가 시대 속에서 판을 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타고라스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추종했던 당시의 정치가들은 단지 어설픈 캐치프레이즈만으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정의로움을 코스프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치가들이 물론 공약이라는 정치가들의 공약이 빌공짜에 약속 약자에서 비어있는 약속이라고 누가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정치가의 공약이 헌이고 맞은 맞고 아닌 말고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정치가들이 시대를 농단하고 시대를 병들게 하고 정치를 타락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한 게 있죠. 국정농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 항상 갈로가 있죠. 아닌 말고 갈로 열고 아닌 말고 갈로 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혁명의 대열로 갈로 열고 아닌 말고 갈로 닫고. 항상 뭡니까? 어떤 주장과 캐치프레이즈 뒤에는 갈로가 있는 거예요. 갈로 열고 아닌 말고 갈로 닫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소피스트들에게 진리와 진실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진짜 개나 주는 거죠.
그런 건 개나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주의 철학자들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서 새치 혓바닥으로 쉽게 말해 구라를 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정말로 폴리스의 중대하고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를 주저하고 행동하기를 꺼려하는 위선적인 말이나 문장만을 나열했던 것입니다. 무책임하니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책임 안 질 일은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질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한번 전에 자신이 쓴 책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화로 든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불이 났대요. 도서관이고 주민회관이고 다 불타서 없어졌답니다. 다 불타버렸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화재를 복구할 것인가를 놓고 동네 뭡니까 시골에 뭡니까 면회인가요? 그런 게 열렸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이왕 말입니다. 우리가 면회 구민회관이 불탔으니까 우리가 이왕 이런 게 100억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새로 지읍시다. 전부 좋은 생각입니다. 박수 쫙 치는 거죠. 그리고 이왕 이 동네 도서관이 불탔으니까 최신식으로 도서관을 지읍시다. 책도 많이 갖고 오고 최신식 건축물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건축을 해서 도서관을 세우고 올립시다. 이것도 한 100억 들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좋은 의기입니다. 박수. 자, 그런 이야기가 난무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화재가 나서 불타가지고 거기에 도서관하고 구민회관만 불탄 게 아니라 거기 동네에 집들도 많이 불타서 오늘 집을 화마로 잃은 분들이 잘 데가 없고 저녁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식사를 제공해야 되니까 닭도 한 서너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음식을 좀 해서 그들하고 같이 저녁을 좀 해야 될 테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나서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다 조용히 입을 쳐닫고 침묵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00억 들여서 도서관 짓자, 구민회관 짓자 이런 것은요, 이야기하고 아닌 말고죠. 그거 어떻게 실천될 수 없는 공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천 안 될 게 뻔하니까 한번 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닭을 여러 마리를 잡고 돼지 잡는 것은요, 당장에 뭡니까? 내 닭장에 닭이 나가는 일이고 내 우리에 돼지가 나가는 일이니까요. 다 입을 쳐닫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피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정작으로 책임져야 될 어떤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테네의 전국에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쳐닫고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위선적인 문장만을 나열하더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는 폴리스의 시민들에게 진리 탐구의 열정을 앗아갔으며 무책임한 지적 유의와 사변만을 늘어놓는 지식인들을 양산시켰고 시민들을 무지로 몰아넣어 중우정치의 시대를 구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분강개했던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였던 것이죠. 그러나 뛰어난 언변과 교묘한 논리로 무장한 상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그들의 논리를 해체하고 논파한다는 것은 천하의 소크라테스라고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로 무장하고요 토론을 하면요 웬만해서 안 집니다. 아니 말고니까요. 이런 상대주의적 진리관으로 무장한 소피스트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정치가들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주의를 분쇄하기 위하여 소크라테스가 구사했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실로 교묘한 토론 방법을 생각해내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곧 대화법이라는 방법이죠. 대화법. 이 대화법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의 논리를 논파하기 위하여 소크라테스가 개발해낸 아주 실로 교묘하고 눈부신 토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고안해낸 대화법이란
논쟁하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면 그것에 대하여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질문하여 그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의 모습으로 소피스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에게 질문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하는 소피스트들은 득이만만하게 답변합니다. 행복이란 잘 사는 것이라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그 답변에 꼬리를 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답변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다 보면 어느 질문에 가서 소피스트들의 말문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결국 행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군요.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이러한 대화법으로 모조리 논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당신은 뭐 행복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군요. 뭐 아는 게 없으면서 뭐 다 아는 척 그러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의 논리를 모조리 다 격파해 나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피스트들의 논리를 논파한 후에 매번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도 행복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방식으로 그는 겸손하게 함께 공부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들을 뭡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그저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이 분노했던 것은 이러한 상대주의적 진리 간에 그 젊은이들이 물들게 되면 젊은이들이 진리가 상대적이고 뭐 한번 이야기해보고 아닌 말고 시기고 누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진리를 도외하고 탐구하고 학문 연구에 열정을 가지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논리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답변을 유도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는 그저 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득이만만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군. 나도 잘 모른다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행복이 뭔지 공부해보지 않을 텐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학문의 열정으로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그가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그래서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꼬리를 물고 진행된 후 결국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꽤나 긴 질문과 대화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정반합의 과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질문하면 답변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또 답변하면 또 반문하고 답변하고 정반합 하면서 그죠? 이런 정반합의 과정으로 꼬리를 물고 이것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변정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디알렉틱이라는 거, 디알렉틱, 변정법, 그죠? 디알렉틱스, 그죠? 태제가 있으면, 그죠? 태제가 있으면 뭐야? 안티태제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신태제가 있고, 이게 태제가 정이면 뭡니까? 이게 반이면 이게 합이죠. 그럼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이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안티태제가 나오고, 그죠? 그럼 이게 또 태제가 되고, 그죠? 그럼 또 이게 신태제가 나오고, 그죠? 끊임없이, 그죠? 정반합, 꼬리를 물고 올라가서, 그죠? 최종적인 거죠. 답변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변정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질문하고 반문하고, 그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죠? 정반합의 꼬리를 물고, 그죠? 질문이 제기되어서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서 이 대화법을 변정술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는 기나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무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은 마치 산파가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받아내는 과정과 닮아 있다고 해서 이러한 뭐죠? 대화법을 산파술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변증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산파술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그죠? 그 다음에 뭐 변증술,
삼파술 이런 말이 그죠 철학사 책에서 등장하면 이것은 뭡니까? 동일한 그죠 소크라테스의 그죠 그 철학적 논법에 아니면 철학적 논리의 그죠 설파 방식의 동일한 방식에 대한 다른 세 가지 명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통하여 소피스트들의 무지를 폭로했으며 이 논쟁을 지켜보는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향한 탐구와 헌신의 출발점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오직 무지에 대한 자각만이 진리를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그저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델피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었던 경구 너 자신을 알아라. 그노티 세 아우톤이란 그노티 세 아우톤. 그죠? 그노티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아라. 델피 신전에 그죠? 기둥에 써 있었던 이 유명한 문구죠. 영어로 know yourself. 그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을 그죠? 소크라테스는 종종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할 때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사실 델피 신전의 기둥에 쓰여 있었던 경구죠.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 때 농담으로 그걸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너 자신을 알아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는 뜻이죠. 너의 무지를 자각하라.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라. 그런 뜻인 것이요. 그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라. 이것이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소크라테스의 그죠? 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남의 말 경청하지 않습니다. 제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요. 자기 말만 해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견을 물어볼 때는요, 사실은 남의 의견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취하려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미 자기 답을 다 내놓고 있어. 답을 내놓고 의견을 묻는 것은 자기의 어떤 말에 대한 뭡니까? 지지와 긍정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의견을 물으려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답정너라고 하네요. 답정너. 답정너라 그럽니까? 예, 답정너들이 그래요. 다 안다고 생각하죠. 왜 질문해 그러면? 내가 의견을 안 들어볼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답 다 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무슨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진리 탐구를 하겠습니까? 다 아는 건데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의 무지를 자각하라. 라는 의미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질문을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감화를 받은 그저 젊은이들은 그저 질문하는 젊은이들이 됐던 거죠. 답정너가 아니고 질문하는 젊은이들이 됐던 거죠. 왜? 젊은이들이 묻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각하고요. 어떤 구태의연한 어떤 논리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고 이 간섭이고 전통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선대해왔고 지금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 젊은이들이 질문하지 않고 그게 전통이고 간섭인 것 같다고 악세하는 그런 전통에서는요. 기존의 정치가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요. 좋죠. 자기들 기득권대로 논리대로 주장대로 해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반문하는 순간부터요. 그러한 질문하고 반문하는 젊은이들은 기득권 정치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불온하고 위험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말고 그런 거 말고 이게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존의 정치가들이나 기존의 그죠? 상대주의 논리에 의존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 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누가 우리 애들 이렇게 만들었지? 왜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애들 이렇게 의식화시킨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뭡니까? 찾아보니까 누구더라? 소크라테스.
테스트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뭡니까? 그 시대의 아테네의 주류의 세력들과 정치가들과 소피스트들에게 공동의 적이 되었고 불운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까? 불운한 인물이 됐던 거죠. 소크라테스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신을 못 오겠다는, 아테네의 신들을 못 오겠다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젊은이들 어떻게 했다? 타락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를 타락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이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야기하고 외치고 이게 전통이야, 간습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관례야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듣던 젊은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니까요. 소크라테스의 제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고, 아테네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뭡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서 질문이라는 것, 반문이라는 것을 사회 현상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미운 틀이 바뀐 그죠?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어느 소피스트의 대화를 제가 하나 소개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부정입니까? 그게 소피스트, 부정입니다. 소크라테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픈 친구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부정입니까? 소피스트, 그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다시 묻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부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군요.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소피스트 대답합니다. 이제 저로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피스트는 소크라테스의 질문과 그저 꼬리를 무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논리가 그저 깨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또 소크라테스 어느 청년의 대화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이 답변합니다. 사랑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다시 반문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 서로가 아껴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아껴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년,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질문만 할 겁니까? 소크라테스,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아테네 모든 시민이 하는 사랑의 뜻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군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그저 질문하고 답변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무지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자각에 대한 슬파, 즉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라는 그의 주장은 상대주의 진리관의 교만함과 무책임함에 식상할 대로 식상해 있었던 폴리스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소크라테스의 문화에 몰려와서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훗날 그의 위대한 제자로 알려지던 플라톤 또한 이러한 젊은이들의 무리 가운데 한 명의 그저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에 있어서 경건성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종교의 경건성입니다. 종교의 경건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경건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학문에 있어서 경건성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그죠? 그렇게 말했죠.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경건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학문에 있어서의 경건성은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이데거는 말했던 것이죠. 하이데거의 말, 학문에 있어서 경건성은 질문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자들은,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젊은이들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젊은이들은 진리와 관계에서 불경건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의 경건성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경건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요, 학문에 있어서 경건성은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하이데거의 말은요,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학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관계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화법은 삼파술이라고도 하고 변증술이라고도 하고요. 이 대화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혁파했으며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만들었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죠? 질문하고 그죠? 그리고 진리를 향하여 지향하게 함으로써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죠? 진리에 대한 사랑과 학문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을 시대의 현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가 왜 죽음의 독배를 마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죠? 함께 좀 생각하고 계속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그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 이 강의는 모든 시청자들이 철학자가 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설정은요 필수입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요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